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 할 거는 이제 미학과 철학 지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술 지문을 좀 봤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인데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개념의 재정의 혹은 재진술에 좀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철학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다시 정의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무관심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다시 정의가 되거든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너에게 관심이 없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용어를 다시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 지문이나 미학 지문을 보실 때는 그런 재정의가 나타나는 어떤 문장에 좀 주목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상식과 결부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이게 융합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융합 지문은 아닌데 어쨌든 가와 나 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 지문을 딱 읽고 나서 나 지문 1문단, 2문단으로 딱 넘어가는 그쯤에 가에서 읽었던 것과 나의 공통점은 뭐지? 지금 어떤 공통적인 연결고리가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공통되는 연결고리는 흐름으로 가져가시고 미미하게 혹은 세세하게 다른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 글 자체가 다른 두 사상가의 주장이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가나 지문에 이럴 때는 주장을 좀 단순화시키는 작업도 하시면서 차이점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완전 다른 거를 잘 주진 않아요. 어떤 공통되는 사안에 대해서 동양의 관점과 서양의 관점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맞죠? 혹은 A 철학자, B 철학자의 관점 비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완전 뭐 배치되거나 대립되는 경우는 잘 없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살짝 다릅니다. 공통 베이스를, 공통 분모를 함께 딱 공유하면서도 살짝 의견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연결고리를 흐름으로 챙기시면서 차이점 같은 건 살짝 메모를 해주시거나 표시를 남기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문단 들어갈게요. 1문단부터 갑니다. 자, 스톨리츠는 사람 이름 바로 나오네요. 스톨리츠는 우리가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이란 이런 용어가 나왔죠, 단어가. 제가 이런 데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주목해야죠. 왜? 세상에는 여러분, 야, 이건 되는데 이럴 때는 안 돼. 이렇게 예외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모든 건 다 돼. 이렇게 주장을 하면요. 그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게 특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라네요. 지각이 상당히 중요한가 보네. 이때의 미적 태도는 어떤 대상을 유용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실제적 지각 태도와 다르다. 그럼 봐봐. 미적 태도는 뭐와 다르다고? 유용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실제적 지각 태도와는 다르대요. 그럼 잘 봐. 저번에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야, A는 B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보통 이제 요 B라는 명칭, 개념, 그 이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 이름은 표시만 해도 충분하고요. 요 개념 B를 설명해주는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든 D든 맞지? 이 속성의 문장을 잘 체크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는 땡땡땡땡 성격을 가진 B와 달라라고 하면 적어도 땡땡땡땡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얘랑 구별되는 지점 플러스 A의 속성을 설명해 줄 수 있잖아. B의 속성과 겹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성을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고 메모하거나 소화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실제적 지각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해요? 유용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스톨리츠가 얘기하는 어떤 미적 태도는 유용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여기까지 바로 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스톨리츠는 유용성에 근거해서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지금 아주 단순화시킨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가 말하는 미적 태도는 그것이 예술작품이든 아니든 감상자가 지각하는 대상 자체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하는 태도다 라고 문장으로 적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옴표를 적어놨죠.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문단으로 내려가면서 중요 키워드 역할을 한다는 걸 지금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주요 개념들일 거고 그 다음 문단에서 진술될 겁니다. 그럼 딱 이 문단 넘어가 보시면 바로 첫 줄에서 무관심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고액화 시킬 수 있으면 시키러 가야죠. 그럼 3문단 보시면 공감적이 나오네요. 4문단 보시면 관조가 나오네요. 그럼 구획화 시킬 수 있겠죠. 체크, 뭐 동그라미든 체크든 해 놓으시고 다시 이 문단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 문단을 가볼게요. 스톨리츠가 말하는 미적 태도에서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비관심적과는 다르다. 또 비교하고 있어요. 봐봐. 무관심이라는 거 설명을 할 건데 비관심하고는 다르대. 지금 얘하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얘가 아니라고. 그럼 봐봐. 야, A는 B가 아니야 라면 당연히 너희들이 B와 헷갈리기 쉬우니까 굳이 구별을 하는 거겠죠. 첫 문장부터 너희들이 A를 B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아. B가 아니야 라고 첫 문장 혹은 초장부터 얘기하는 건 그만큼 헷갈리기 쉽다는 거겠죠. 그런데 잘 봐야 돼요. 방금 뭐랬죠? 이 용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얘를 서술해주는 이 속성이 더 중요하다.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비관심적과는 다르다지. 그러면 지금 스톨리츠는 무관심을 얘기하면서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더 핵심이죠. 야, 무관심, 너희들이 원래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거하고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하여 무엇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무관심의 속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자, 대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하여 무엇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맞지? 봐봐, 여기까지. 됐죠? 어떤 목적성도 없고, 조작하고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거고. 다시 말해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난대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다.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본대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당연히 하실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서술해 놨던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잘 봐. 대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해서 하는 것,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 따지지 않는 것, 이거 뭔가 좀 중립적인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면 1문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위 범주에서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1문단에서 뭐랬냐면요, 야, 스톨리츠가 얘기하는 미적 태도는 유용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것하고 다르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스톨리츠가 바라보는 미적 태도는 유용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잖아, 맞지? 그런데 그 태도의 속성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까 미적 태도 속성 하위 범주에 이 상위 범주의 속성이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지. 그럼 뭐예요? 대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하여 무엇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바라보는 것은 뭔데? 유용성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로친 문장이 뭐라는 거예요? 유용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문장의 환원입니다. 재진술이에요. 밑에도 어떤 이해관계를 떠난다, 이것도 뭐예요? 유용성에 근거하지 않아 라는 거에 재진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이시면 완전히 나이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상위 범주에서 진술을 해놨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밑에 하위 범주도 이해하기 훨씬 편하고 단순화시키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읽고 여러분은 뭐야? 좀 더 읽어볼게. 누군가가 사과를 볼 때 어떤 지식이나 수익을 얻으려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어떤 지식이나 수익을 얻으려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까진 뭐예요? 유용성에 근거하는 거죠. 근데 유용성에 그렇게 근거하지 않고
대상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 네요. 그러니까 스톨리츠가 말하는 무관심은 뭐야? 유용성에 근거하지 않고. 그쵸? 대상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거네요. 됐죠? 네. 그럼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는데, 공감적이라는 것은 감상자가 대상에 반응할 때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도 대상 자체가 나오거든요. 맞죠? 여기서 대상 자체가 나왔는데 뭔가 대상 자체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죠? 맞죠? 자, 공감적 적어놓고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상자는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키는 신념이나 편견 같은 반응은 억제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념이나 편견과 같은 반응은 억제돼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앞에 설명해준 요 속성이 중요한 거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감상자 자신이 그 대상과 분리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편견하고 신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감상자가 대상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네. 그치? 감상자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상이 감상자에게 흥미롭게 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대요. 예를 들어 특정 신을 찬미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각 작품에 대해 감상자가, 주체 나왔네요. 감상자가 자신의 종교적 기준과 다르다고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이 종교적 기준은 뭐겠어요? 신념이나 편견 같은 거겠죠. 이거와 다르다고 거부감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걸 가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대상과 분리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공감적이지 못하다. 그 대상과 분리되면 안 된다. 합쳐져야 된다, 맞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와 관련된 게 뭐예요? 편견과 신념 먼저 씁시다. 신념과 편견 등이 안 된다는 거다. 됐죠? 넘어갈게요. 3문단 끝으로 관조란, 이제 관조가 나옵니다. 단순한 응시가 아니라,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또 나왔어요. 단순한 응시가 아니래. 그건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관조는 보통 거리를 두고 응시하는 건데 그게 아니래요. 그럼 또 재정의한 거거든요. 잘 봐야 돼요.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이래. 거의 완전한 새로운 정의라고 볼 수 있네.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한대. 오케이. 여기서 지금 스톨리츠가 말하는 관조라는 건 대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거네. 관조는 활동과 함께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례로 음악을 듣는 감상자가 음악에 집중하여 멜로디를 따라 손으로 장단을 맞추는 모습을 들 수 있다. 이상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관조는 살짝 거리를 두고 조용하게 지켜보는 것 같은 건데 막 장단을 이렇게 치는 것도 관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며 활동하는 것이 관조가 의미하는 바의 전부는 아니래. 그럼 뭐야? 다른 것도 있어요, 그지? 대상의 독특한 가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뭔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나 보네. 이러한 섬세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 식별력인데, 즉 식별력을 갖추고 관조한다면 더욱 풍부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조에 도움이 되는 게 뭐라고? 식별력인가 보네, 맞지? 이거네. 식별력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나 보네. 요건데, 이러한 식별력은 반복해서 예술 작품을 경험하거나 작품에 드러나는 표현기법이나 작품의 구성 요소와 같은 지식에 대해 공부하거나 예술 형식에 대한 기술적 훈련을 함으로써 기를 수 있다. 잘 봐. 경험하거나 공부하거나 훈련을 하면서 기를 수 있대. 뭐가? 식별력이야.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훈련, 습득, 공부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는 거야. 맞지? 그쵸? 그럼 봐봐. 이 잘 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가 4문단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나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걸 다 적는다고 해서 소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단순화 시켜놓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셨어도 상당히 나이스인데 잘 봐. 무관심, 공감, 관조 세 가지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아, 무관심. 뭐가 아니랬죠?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어떤 가치 따지지 않고 뭐 이득 따지지 않고 유용성에 근거하지 않고 대상 자체 바라보는 게 무관심이다. 정도만 챙기시면 되고. 공감도. 아, 대상과 분리되지 않는 거. 그래서 편견이나 신념이 없어야 돼. 요 정도. 관조.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다. 좀 더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네. 여기 완전히 다른 점이죠. 적극적으로 주목해야 되네. 근데 좀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해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기술 습득도 필요하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식별과 훈련 습득 공부는 사실 없어도 되는 정보고요. 그러니까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고, 저 같으면 대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를 메모하거나 표시하고, 이 적극에다가 밑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메모를 남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포함하진 않지만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나를 메모를 함으로써, 아 맞아, 기술 훈련도 있었고 뭐 습득도 있었지, 트레이닝하는 것도 있었지 라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나이스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뒤에 2, 3, 4 문단에서 얘기하는 세부 정보보다 사실 1문단에서 얘기했던 그 유용성의 근거, 맞죠? 그리고 스톨리츠가 생각하는 미적 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게 훨씬 더 좀 중요했던 지문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나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나 문단으로 딱 넘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 걸 떠올리랬죠? 공통점. 일단 연결고리, 공통되는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읽어가시다가 조금 튀어나온 모처럼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그럴 때 살짝 차이점으로 메모를 해주시면 나이스하다. 가볼게요. 비어즐리는 아예 다른 사람이 나오네요. 비어즐리는 미적 대상이란 예술작품의 속성 중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 올바르다 있죠. 혹은 바르다. 이게요, 이제 가끔 철학이나 이제 정치 철학이나 뭐 다른 철학 미학 개념 지문을 보시다 보면 가끔 나오긴 자주 나오는데, 가끔이 아니죠,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 혹은 다양화된 이런 사회에서 어떤 걸 보고 야 저거는 바른 것이야, 응? 저거는 아주 맞는 것이야, 저건 아주 코렉트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잘 없습니다. 왜냐면 상대주의적인 가치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회에서는. 야, 저거는 정치적으로 진리야, 혹은 참이야, 혹은 저건 선이야, 저건 무조건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할 것들이 잘 없어요.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올바르게 감상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에 대고 야 바르다, 코렉트하다, 아주 바르다라고 하려면요,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그냥 바르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렇게 서술이 돼버리는 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사람마다 어차피 다 바르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봤을 때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서술될 수가 있거든. 왜냐면 바르다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속성이 강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 상당히 상대적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아니라면, 일부 객관적으로 가려면요, 이 기준이 졸라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건 바른 거야, 올바른 거야, 맞아, 이렇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거 복잡하면 이것도 됐다 싫다고 하면 어떤 걸 봤을 때요 예술 작품의 속성 중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걸 하잖아. 그러면 올바르다? 뭔가 기준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짝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 바르다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용어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이거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게 팁이라면 팁입니다. 어쨌든 그는 미적 대상이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고 말하며 오직 예술 작품 자체의 속성들에 근거하여 미적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는 객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뭘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니들 생각하는 대로 사람마다 바르다고 생각하는 건 다르지. 다 다른 거야. 다 주관적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서술될 수가 있고, 야, 아니면 바르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것에 대해서. 맞지? 그리고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객관적이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뭐라냐면 객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내려오는 거죠. 다시.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오직 예술 작품 자체의 속성들에 근거하여 요런 작품 자체의 속성 갑자기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미적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는 객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그는 구분의 원리와 지각 가능성의 원리를 통해 또 공통 연결고리가 보이네요. 지금 지각 가능성이라 그랬죠. 아까 가에서도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이랬잖아. 공통 연결고리가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구분의 원리와 지각 가능성의 원리 이것도 따옴표가 있죠. 예술 작품에서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배제하네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구분의 원리와 지각의 가능성입니다. 자, 이 문단으로 가보면 먼저 비어즐리는 구분의 원리를 제시하며 예술가의 의도를 예술 작품의 미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반대한다. 잘 읽어야 돼요. 예술가의 의도를 아까 가 읽을 때 예술가의 의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었는데 맞죠? 그 밑줄 친데 예술 작품의 미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반대한다가 뭐야? 그러니까 뭐야? 야, 비어즐리는 미적 대상에 요 안에 예술가의 의도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예술가의 의도 못 들어가 이거야.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는 예술 작품의 속성이 미적 대상이 되려면 그 예술 작품과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거하고 좀 뭔가 비슷해지네요. 그치? 뭔가 비슷해져요. 근데 아까는 뭐였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잘 봐. 아까는 뭐였어? 감상자가 감상 대상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였고 여긴 뭐예요? 그 예술 작품의 속성이 예술 작품과 구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술 작품과 구분되는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 작품의 속성이 될 수 없어 미적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의 이 문단에서 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술가의 의도는 미적 대상이 되면 안 돼. 빠져야 돼 이거거든요. 그게 구분의 원리를 통해서 예술가의 의도가 미적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만 챙기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봐봐. 예술 작품의 속성이 미적 대상이 되려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데 예술가의 의도는 어떻게 된다고? 구분되잖아. 예술 작품과 예술가의 의도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성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각 가능성의 원리는 예술 작품의, 이걸 지울게요. 예술 작품의 어떤 속성이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어야만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가에서 말한 모든 지각되는 대상은 미적 대상이다. 그 얘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다시, 예술 작품의 어떤 속성이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어야만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조건이네요. 맞지? 어떤 속성이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어야만. 자, 비어즐리. 그러면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게 뭔지 좀 보시죠. 비어즐리는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데 전혀 지각될 수 없거나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전혀 지각될 수 없거나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것들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규정했대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물리적 측면은 그래 지각과 관련이 있는 게 맞죠. 근데 섣부르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철학이나 미학에서는 물리적 측면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관심성은 다시 재정이 하잖아. 이것도 다시 재정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잘 읽어야 돼요. 잘 봐. 이를 미적 대상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 다른 거 모르고 일단 물리적 특성이 있는 것들은 배제를 해야 된대. 얘는 빼야 된대. 근데 봐봐. 예를 들어 어떤 그림에 대해 이 그림은 상쾌한 색조와 흐르는 운동감이 있다라고 했다면 이는 그림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미적 대상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위에 우리가 야 직접 지각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지금 기준이었잖아. 맞지? 그리고 지각 얘가 있어야만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맞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상적인 진술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추상적인 진술밖에 없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얘를 잘 봐야 돼요. 직접 지각하는 게 뭐냐? 밑에 얘에서 뭐라고요? 상쾌한 색조와 흐르는 운동감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색조 혹은 색, 운동감, 그림에서 느껴지는 어떤 색조와 운동감은 뭐예요? 직접 지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이 위에보다도 얘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여기 직접 지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상쾌한 색조 혹은 흐르는 운동감 이런 게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거구나. 직접 지각 대상이구나. 직접 지각 가능성이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럼 봐. 잘 보세요.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정의한다 했죠? 물리적 측면이라 지각한다 했습니다. 설명한다 했습니다. 규정한다 했습니다. 그럼 잘 봐. 얘는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거지. 그럼 얘는 물리적 특성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쌤, 이과 애들이 물어요. 아니 운동감이 있고 색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다 시야. 내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물리적 현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빛이 망막에 맺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일상적인 용어하고 구별하셔야 된다. 다시 재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어를 재정의할 때는 그게 파악이 안 된다면 그 예에 나와 있는 똑같은 사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집어넣어 봐야 돼요. 이렇게. 직접 지각이라는 것이 색조나 운동감을 느낄 수 있으면 직접 지각이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잘 봐. 이 그림은 유화 물감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이 그림은 1892년에 창작되었다. 라고 했다면 이는 그림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물리적 측면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그럼 봐봐. 이거하고 반대에 있는 게 뭔데? 물리적 측면이죠. 근데 지금 물리적 측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뭐라고 예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어? 이 색으로 똑같은 색으로 해야지. 유화 물감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맞지? 그러니까 뭔가 재료로 파악하는 것 혹은 1892년대에 창작되었다 했으니까 뭔가 시간대 혹은 시간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 측면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마음대로 읽으시면 지각 가능한 거, 다 만질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럼 얘도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글에 나와 있는 대로 왜? 철학이나 미학은 재정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재정의한 대로, 재진술한 대로 똑같이 따라서 읽어야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개념 정의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오독의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오독하는 순간 당연히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는 문단이었습니다. 3문단 상당히 중요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물리적 측면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 측면이다라는 거죠. 4문단 비어즐리는 이 원리들을 종합하여 예술작품의 속성 중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을 밝혔네요. 왜? 아까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객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했잖아요. 1문단부터 맞죠? 그러니까 4문단 와서 또 얘기하는 거야. 이런 원리들을 어떤 원리들? 앞에 나온 지각 가능성의 원리와
구분의 원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을 밝히며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오로지 예술 작품과 분리될 수 없는 객관적인 속성만을 고려해야 된다. 오로지 예술 작품과 얘와 분리될 수 없는 객관적인 속성만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였다. 요까지가 지문이었습니다. 이걸 다 읽고 나서 물론 세부 정보가 정리가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문제 풀고 들어가기 전에 한 10초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머리를 되뇌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가가 있었고 나가 있었는데 이 새끼 둘이 다른 얘기 했는데,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얘기를 했었지. 어쨌든 미적 대상을 어떻게 감상하고 미적 대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감상자가 대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요거 설명을 좀 했고, 얘는 어떤 예술 작품이 있으면 얘와 그것들의 어떤 속성간의 관계를 했다. 그러니까 대상과 속성의 얘기를 했고, 얘는 감상자와, 그러니까 감상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얘기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겠죠.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나는 뭐예요? 대상과 그 대상의 속성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뭐 관조를 해야 되고, 뭐 공감적으로 해야 되고, 무관심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태도를 얘기했다. 까지가 머리에 잡히면 잘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글을 읽고 내려오면서 여러분이 통찰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통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다 메모할 수는 없죠. 가 읽고 나서 근데 얘는 감상자하고의 관계였는데, 얘는 대상하고 속성과의 관계였는데 라고 살짝 떠올려 주시면, 만약에 그게 문제화되면 당연히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되겠죠. 괜찮으시죠? 가볼게요. 문제로 가봅시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잠깐 칠판 지우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좀 많이 쉽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몇 개만. 자, 1번이고요. 1번 너무 쉽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뭐 공들여서 표를 적어 놓긴 했는데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건데,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학생의 응답 예, 아니요로 나눠지는 건데요. 근데 딱 봐도 아닌 게 딱 보이지 않아요? 봐봐. 가와 나는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네. 그러고 있잖아. 둘 다 설명했잖아. 맞지? 근데 아니요래. 정답 5번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맞지? 그렇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2번. 보기는 니은의 관점에서 기억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반응이다. 자, 니은은 나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기억은 아까 뭐였냐면, 가문단에 보시면 특정 신을 찬미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각 작품에 대해 뭐 거부하는 거, 가지는 것, 이런 거였지. 맞지? 그러니까 기억 자체는 어떤 신념과 편견이 개입되는 거였잖아. 맞지? 맞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거였어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조각 작품에 담긴 특정 신을 찬미하려. 그러니까 니은의 관점이니까 나의 관점에서 니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니은을 다시 보시면 정확히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오로지 객관적인 속성만을 강조해야 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왔죠. 뭔가 객관성을 강조하는 나의 어떤 주장을 바탕으로 세부 플러스 알파로 좀 생겨가면 되겠네. 뭐 조각 작품에 적힌 특정 신을 찬미하려 한 예술가의 의도는, 이게 나에서 계속 다뤄지는 거죠. 가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술 작품과 나되어야 한대. 자, 잘 보세요.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다 읽거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의도는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 작품의 의미를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한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잘 봐. 저 같으면 잘 보세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부터 없앨게요. 그럼 지금 봐.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뭐예요? 예술가의 의도죠. 맞지? 예술가의 의도죠. 맞지? 그럼 봐봐. 이 문장에서도 예술가의 의도를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니은의 관점, 나의 관점이야. 그럼 예술가의 의도가 속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해돼요?
객관주의를 강조하면서 맞지? 그러면 무조건 다는 뭐예요? 감상하기 위한 속성으로 볼 수 없다가 돼야지. 이게 명확한 거잖아, 맞지? 그럼 1번하고 4번만 후보예요. 2, 3, 5번은 싹 다 틀립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나되어야 된대. 지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땡땡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예술작품과 내야 돼. 봐봐. 연결될 수 없다 그랬지. 그치? 근데 얘는 나는 뭘 주장하는 애야? 객관주의적으로 돼야 된다는 애잖아. 맞지? 근데 객관적으로 될 수 없으니까 빼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 바로 뭐예요? 객관적 구분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실 공감적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나에서 언급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이다. 너무 쉽죠?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의 스톨리츠와 나의 비어즐리 입장에서 보기에 A와 B에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이런 것도 그냥 읽지 마시고 살짝 스캔을 해주시면 좋긴 합니다. 알겠죠? 한 10초만, 한 15초만 드릴게요. 15초만 드릴 테니까 살짝 스캔만, 선제 스캔을 좀 해주시죠. 자, 가볼게요. 자, 보기에 A와 B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래요. 보기 딱 봅시다. 그러네. 자, 봅시다. A는 특정 회사가 실제로 제품을 담아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 종이 상자로 예술작품이 아니래요. A는 뭐라고? A는 예술작품이 아니다. 예술이 아니에요. B는 현대미술가 앤디 워홀이 A의 모양을 그대로 복제하여 브릴로 박스라는 제목으로 1964년에 창작한 설치 미술작품이다. 그럼 얘는 뭐야? 예술작품이네요. 그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미적 대상이다 이거지, 맞지? 이해돼요? 이게 미적 대상이 되거잖아. 얘는 아닌 거고 얘는 맞는 거고, 그치?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1번부터 보시죠. 스톨리츠는 A는 예술작품이 아니지만 감상자가 A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한다면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이거 맞는 거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스톨리츠가 1문단에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모든이란 거 있었죠. 모든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그 미적 대상 속성이 뭐야? 무관심적, 공감적, 관조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선지죠. 그러니까 뭐 찾아볼 필요도 없죠. 2번. 스톨리츠는 B는 실제적 지각 태도로 감상해야? 이거 보자마자 어우 shut the fuck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왜? 봐봐. 실제적 지각 태도가 뭔데? 유형성에 근거한 실제적 지각 태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1문단 기억나세요? 유형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실제적 지각 태도와 다르다. 그러게 스톨리츠가 대놓고 말했어. 근데 지금 뭐래요? 그렇게 해야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정답 이거죠. 너무 쉽게 나오죠. 3번. 비어즐리는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로는 B를 미적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겠군. 그쵸? 객관적 태도를 훨씬 강조했으니까. 그쵸? 그걸 규정할 수 없는 거죠. 4번. 비어즐리는 B가 창작된 연도는 속성이 아니. 아까 말했지. 봐봐. 어떻게 봐야 돼? 저것도 기억나죠? 봐봐.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물리적 속성이다. 물리적 특성이다. 혹은 지각될 수 있는 특성이다. 이거를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구별하기 힘들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에 나와 있는 그 사례 혹은 조건, 얘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랬지. 아까 물리적 특성이 뭐가 있었어요? 물감. 어떤 유한물감을 썼냐 안 썼냐, 맞지? 재료가 있었고 어떤 시간대에 됐다는 시간대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 1800 몇십 년도에 됐다. 그럼 봐, 이것도 창작된 연도라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이걸 바로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속성이 아니라고 보겠군. 이것도 맞는 거죠. 5번. 비어즐리는 A는 미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B에서의 물리적 측면도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 왜요? B에서의 물리적 측면도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갑시다.
오로지 예술 작품과 분리될 수 없는 객관적인 속성만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을 아까 했죠. 그쵸? 그럼 앞으로 가보면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지금 비어즐린 뭐라냐면 예술 작품의 속성 중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객관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래서 예술가의 의도는 속성이 될 수 없으니까 배제해야 되고, 맞죠? 지각의 가능성 어쩌고 저쩌고, 그 직접 지각하는 것과 물리적 특성 이걸 얘기한다 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물리적 특성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챙기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다른 학생들 한번 풀어봤는데요. 애들 풀려봤는데 애들이 구분을 해. 아, 물리적 특성은 예술적 속성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 보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예술 작품의 속성이라 볼 수 없는 것을 물리적 속성이니까 재료, 시간대, 지각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색조와 흐르는 운동감 이런 건 지각될 수 있는 것. 이라고 메모를 해놓고도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색조와 운동, 물리적인 속성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막상 이 문제를 딱 갔을 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다 골라놓고 A는 미적 대상이 될 수 없으면 맞고, B에서의 물리적 측면도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먹겠군.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헷갈릴 이유가 없죠. 개소리죠 이거. 물리적 측면은 애초에 뭐야,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봉선지를 헷갈려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꾸 머릿속에서 색조와 운동감 이것도 물리적 속성 아닌가? 이렇게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따져봐야 되나? 이러면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해되시죠? 요 과정이 없어야 된다. 요 과정 왜 생긴다? 저 개념 재정의 재진수를 자꾸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고 4번을 가보겠습니다. 4번부터는 이제 이 보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4번과 5번 물음이요. 근데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사실 뭐 독서 동기, 주제별 체험학습에서 미적 대상 경험학이라는 주제로 표현주의 연극을 보고 왔다. 나는 연극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예술작품들이 지닌 독특한 가치들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라고 적혀있긴 한데, 그래서 뭐 독서 과정,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치불일치에 가깝거든요. 그나마 좀 주의 깊게 볼 건 어쨌든 A가 밑줄 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술 작품들이 지닌 독특한 가치들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궁금해졌다. 요거만 한번 읽어보고 바로 문제로 가보죠. 학생이 읽기 중 단계에서 활동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거든요. 그쵸? 잘 봐야 돼요. 이거를 그냥 보면요, 두 글은 모두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규정되는 미적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두 글은 모두 이런 거지. 그럼 봐. 이게 뭔가 읽기 중 단계에서 활동한 내용이라고 적어놓고 뭔가 이상야릇한 보기를 깔아놨지만 사실은 뭐예요? 글 내용 자체의 공통점, 차이점 찾는 그거지. 두 글은 모두니까. 두 글은 모두니까. 두 글은 모두. 두 글은 모두. 두 글은 모두지. 그러니까 사실은 가 나의 공통점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식으로 변형을 줬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 공통점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살짝 스캔을 해보시면 답이 금방 나와요. 봐봐.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미적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나에서는 무조건 맞고요. 가에서도 뭐해서 천문단에 지각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정답 3번이죠. 바로 뽑아낼 수 있죠. 다른 선지들은 헷갈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뭐 예술작품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딴 거 나오지도 않고요. 감상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감상해야? 이게 이제 가 문단에서, 가 지문에서, 가 글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언급했던 그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쉽게 다른 선지들이 골라지고 정답도 눈에 쉽게 보인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생이 A를 해결하기 위해 가의 내용을 적용하여 읽기 후 활동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프랑스 상징시를 감상하기 위해 개념에 대해 학습하기, 뭐 관람하기, 훈련하기 등등이 나오네요. 근데 A가 뭐였어요?
뭔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지. A에 이런 내용이 있지. 어이구. 살필 수 있는 내용, 있는 능력. 근데 우리 가를 보시면요. 잘 봐. 이 뭐를 적용하는 거야? 가의 내용을 적용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막판에 관조하면서 야 이것뿐만이 아니야.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단순화 시켰던 거 기억나요? 세세하게 자세하게 봐야 돼. 그러려면 공부도 하고 뭐 탐구도 하고 습득도 하고 훈련도 해야 돼. 이런 거였지. 그럼 그거네요. 그게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봅시다. 프랑스 상징시를 감상하기 위해 상징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기. 학습. 2번 표현주의 연극을 감상하기 위해 해당 연극을 반복해서 관람하기. 이거 써야죠. 뭐 이것도 있었죠. 뭐 경험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랬잖아. 다른 색깔로 할게. 경험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랬잖아. 평시조를 감상하기 위해 평시조의 형식에 맞춰 창작하는 훈련하기. 이것도 맞지. 사실주의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영화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기. 이것도 맞지. 아니, 학습하기 공부하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문제 출제에 성의가 없어요. 5번 교향곡을 감상하기 위해 곡의 섬세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력 발휘하기. 일단 상상력 발휘하기가 없는데 더 정확하게 뭐 섬세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는데,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자세하게 섬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 관조할 때 가에서. 근데 뭐 얽매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답 이거죠. 정답 5번이죠. 심지어 보기에서 A에서 뭘 했냐면요,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대요. 근데 무슨 섬세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만 잘 봐도 사실 그냥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다. 문제는 싹 다 평이하고 너무 쉬웠습니다. 그렇죠? 어휘 문제는 혼자 풀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앞에 철학 지문이니까, 특히 미학 지문이니까 개념 재정이 되는 게 좀 많았다. 그런 거에 좀 유의했어야 됐다. 물리적 특성, 이거 물리적 측면, 물리적 특성, 내가 아는 물리적 특성 측면하고 다르다. 다른 개념이다. 요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무관심성 혹은 관조, 공감적, 이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관심, 공감, 관조하고는 다른 개념이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를 좀 주목해 봤으면 크게 어려운 게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잘 복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6주차, 실전 모의고사 6주차 지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아있는 지문이 이제 다중접속 기술 이 지문인데, 여러분 프린트 그 교재가 조금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프린트 원본을 다시 드렸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시 풀어보시면, 그걸로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